네, 안녕하세요.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김효미입니다. 이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 또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제금융기구들이 잇따라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또 여기에다 증권사들도 어두운 전망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출을 제외하고 생산과 투자, 소비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 잠재 성장률 달성조차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1부에서는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OECD랑 여러 이 기관들에서 경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조금씩 수정치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데 조금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자세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OECD의 네. 수정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두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이 9월 달에 이제 발표할 때는 우리나라를 3%에서 2.7%로 0.3%를 내렸는데 0.3%가 사실 3%에 0.4%는 10%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고요. 우리나라는 내렸지만 미국, 일본, 중국 그대로 유지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우리나라는 그대로 놔뒀어요. 네. 그래서 올해 2.7%, 내년도에 2.8% 그리고 요번에 이제 11월 달에 나온 건 3개년치를 하는데 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2.9%를 2020년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0.1%씩이나마 그래도 경제 성장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을 지금 보였고요. 경제 이 성장률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 전망은 뭐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그런 3.5%대로 지금 조금 조정이 되는 그런 전체 분위기인데요. 자, 이랬을 때 우리나라 이제 다른 기관들 거를 조금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이제 한국은행이 2.7%, 그다음에 우리 한국개발연구원 KDI 거기서 2.6%, 그다음에 IMF에서 2.6%,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이제 2.8%였는데 조금 특이한 그 증권사들이나 뭐 기관들이 있는데 소개를 드리면 무디스가 2.3% 했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3%는 2.9%에서 2.3%로 내린 거예요. 굉장히 폭락이 컸죠. 여기다 도이치뱅크가 2.3% 똑같이 갔고요. 그다음에 노무라 증권이 2.5%를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2.8%에서 2.9%인데 지금 그런 잠재 성장률보다는 밑으로 지금 기록되는 그런 성장률들이 나오고요. 미국하고 이제 조금 비교해 보면 미국이 아직도 2.9%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경제 성장률이 역전이 됐던 게 과거 3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1980년도 오일 쇼크, 그 다음에 외환위기 때, 그리고 메르스 이 사건 때 그때 역전이 됐었거든요. 근데 세계가 공통된 게 외부적인 어떤 그런 자극이 있었잖아요. 네. 올해는 외부적인 자극 없이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좀 낮아지니까 과연 우리가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금석으로 삼아서 조금 이제 돌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참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이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막 바뀌고 특히 이제 요새는 저성장의 그런 어떤 트랩에 빠진다는 그런 것 등등이 지금 이 경제 전망치를 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뭐 OECD에서 뭐 낮추고 뭐 다른 데서 2.3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는 뭐 없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경제 전망치가 잘 안 맞아요. 근데 제일 그럼 지금 뭐 한국은행도 말씀하시고 뭐 무디스 뭐 여러 군데 OECD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좀 신뢰가 갈 만한 곳은 어딘가요? 한국은행이 제일 잘 맞췄어요. 한국은행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게 1%에서 1.5%를 움직여요. 근데 옛날에 뭐 4, 5% 할 때 1% 움직이는 건 그래도 뭐 참을 만한데 2, 3% 할 때 뭐 1%가 움직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재미있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OECD가 2008년도에 우리나라가
5.1%를 경제 성장을 한다는데 실적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말 낮았을 것 같은데. 2.3%. 아, 좀 반이네요. 반이 그러니까 넘네요. 좀 굉장히 틀려요. 그리고 2012년이 이제 유럽 그 재정 위기가 왔을 네. 텐데 그때도 OECD는 3.8%, 실적치는 2.0%. 예. 그다음에 최근 거를 보시면 더 재밌죠. 17년도에 한국은행이 2.5%를 네. 이제 전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OECD가 2.6%였는데 네. 우리가 17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3.1%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괴리가 있어요. 근데 차이가 이것들을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뭔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측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 전환기를 어느 기관도 담아내지 못했다. 이러한 평가를 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쓴다든가 어떤 그 뭐 세계적인 기준에 뭐 평균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은 아닌 걸로 봐지거든요. 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시사점들이 많은 것들을 좀 우리가 뭐 도출을 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일단은 우리의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좀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지금 뭐 크게 아직 뭐 연구가 좀 덜 됐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렇게 경제 전망치가 이제 흔들렸냐? 네, 이렇게 네. 네, 일단은 이제 OECD 발표문에 요것에 의하면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제일 크죠. 그다음에 달러 강세로 인한 신흥국의 네. 어떤 이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조정하는 나타나는 그런 이슈, 그 해프닝, 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 예측을 담지 못했다라는 건가요? 뭐 그런 등등.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연착륙이 안 되고 경착륙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네. 등등이 나오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치를 보면 올해가 2.9, 네. 그다음에 내년이 2.7, 그다음에 2020년이 2.1로 지금 OECD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같은 상대인 중국을 보면 6.6, 6.3, 6.0. 이게 지금 싸움박질하는 두 나라는 굉장히 한 1, 2년 후에는 좀 낮아지는 경제 성장률을 네.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이 숫자를 읽으면 미중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우리가 이제 시사점을 좀 우리가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OECD 보고서에 이제 마지막에 권고 사항이 있는데 네. 어떤 권고 사항을 줬냐면 거시 정책과 구조 개혁을 좀 단행을 했으면 좋겠다, 한국은.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속도를 낮춰야 된다는 그런 네. 권고안을 줬기 때문에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좀 귀담아 들을 얘기들이 네.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발표한 수치들이 물론 좀 괴리가 있긴 하지만 거의 국내외 기관들이 다 어두운 전망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공통적인 그래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세계 경제가 이제 전환점을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락은 아니더라도 증가세가 둔화된다든가 네.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그 규모와 이제 속도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제일 네.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외적인 요건으로는 뭐 말씀드린 대로 뭐 북미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화제가 됐던 고유가 문제, 네. 그리고 신흥국발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 거고요. 대내적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근로소득이 줄어요. 우리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지금 줄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뼈아픈 게 투자가 감소되는 부분이 너무 큽니다. 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기업을 자극시켜서 투자를 빨리 뽑아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가 줄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려되는 것이 이 자산 가격의 하락에 대한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떨어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네. 자, 뭐 DS나 LTV에 의해서 이 뭐 60%의 대출을 받은 사람인데 집값이 떨어지면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좋아할 같고 수도 집이 있고 뭐 있는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이게 힘들어할 차이는 것 같아요. 나는데 이제 네. 금융 자산을 가지신 분이든가 대출 받으신 분들은 1,500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은 이거 지금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회수하기 네.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굉장히 양면의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대내 요인들로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을 조금 갉아먹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원인으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의 성장 활력이 계속 이렇게 약화가 되면 우리처럼 개방형 경제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그쵸. 없는데 이 주요 산업별로 좀 경기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ICT, 그다음에 유화, 이제 기계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침체 후퇴죠. 네. 왜냐하면 이제 ICT는 뭐 아시겠지만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수요들이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퇴가 되고, 유화는 아시는 듯이 이제 고유가, 네. 저유가에서 고유가로 가는 그 어떤 이 변곡점에서 좀 후퇴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기계 부품인데 이거는 중국의 영향이 크죠. 우리가 네. 그쪽에 많이 팔아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침체기에 들어갔다는 거는 뭐 잘 아시는 자동차, 네. 철강, 그다음에 건설. 건설은 뭐 SOC 투자가 지금 굉장히 소량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지금 2014년부터 SOC 투자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 줄여가는 어떤 사이클적인 면이 있고요. 자동차는 지금 이건 어떻게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답이 안 나왔고, 또 관세까지 붙는 부분, 네. 철강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후퇴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데가 하나 있죠. 네. 굿뉴스죠. 우리 다시 세계 1위를 되찾았습니다. 조선업인 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이 소식을 듣고 좋으신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배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이런 네. 말씀하신 게 지금 다시 회복기가 오고 있고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2020년까지 국제 해사기구인 IMO에서 이 친환경 엔진으로 바꾸라고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를 새로 신규 수주하는 양이 많아서는데, 그것도 하여튼 2020년까지 우리가 잘 버티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 추진력을 이번에 가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기계와 유화 또 ICT는 후퇴하고 있고 철강과 자동차 건설은 현재 침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업은 현재 회복세 보이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착시에 의한 경기라는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경기 중요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아주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네. 세계 최초로 단일 품목으로 1,000억 불 수출을 올해 이뤘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뺀 나머지 상장사 이익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이 비교되는 숫자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빼면은 마이너스로 돌고 아니면 영업이익이 반쯤이 나든가 되는데, 네. 이게 두려운 게 뭐냐면 반도체가 굉장히 잘 된 후에 우리가 고생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는 반도체 경기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지만 그래도 좀 이제 계속 하강 국면에 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렇죠. 꺾이고 있다. 꺾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이제 진짜로 이 전체 이익과 어떤 이 성장세를 끌고 갔던 게 한 3번 정도 있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가 넘으니까 그때보다 더 많은 네.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요. 97년도 외환위기,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그 다음에 2012년 유럽 재정위기, 그 직전 해에는요, 네. 반도체가 펄펄 날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진짜로 딴 데다 두지 못하고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80% 떨어지고 수요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경제를 괴롭히고 또 우리 경제가 어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2년도에 네. 경제 전망들을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요. 한국은행에서 3.7% 간다 그랬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2.0으로 갔거든요.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그 반도체 착시였어요. 반도체. 이게 계속될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 OECD는 3.8%를 불렀고요. IMF에는 4.4% 우리가 성장한다 그러는데 네. 그 착시에 그것을 눈이 가려져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고정 가격, 이제 실물 가격이 있고 고정 가격이 이제 계약 가격인데, 고정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떨어졌고, 그다음에 사실 수요가 많아야 올라가는데 수요가 그렇게 견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반도체 착시에 의한 우리가 잘못 미스리딩하는 부분들을 좀 줄여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꺾이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네. 일단은 평균 점수는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전망이고요.
근데 뭐 우리는 반도체가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뭐 대한민국에는 경제원은 일단 반도체 반도체가 수출. 끌고 가야 되니까 네. 대표 선수가 힘들으면 경제 전체가 그쵸, 힘들어지는 흔들리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여튼 끌고 가고요. 사실 근데 이제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천운이 왔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중국이 2025 중국 제조 이제 중국 대굴기 반도체 맞아요. 굴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미국이 굉장히 압박을 가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초초격차를 이렇게 늘려야 되는 천운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기회를 잘 살렸던 게 우리 선배들이고 우리가 최초의 경제개발 5개년계 그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그런 원동력이니까 조그만한 운이라도 우리가 굉장히 부풀릴 수 있는 그런 동력과 또 과거에 했던 그런 자신감을 갖고서 네. 한번 붙어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년에 또 이 소비, 투자, 금리에 대해서도 좀 전망이 필요한데 좀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소비가요, 지금 가계 소비가 늘려 그러면 가계에서의 뭐 소득이 좀 늘어야 되죠. 가계의 소위 말하는 구매력이 증가해야 되는데 네. 올해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 올해 뭐 2% 후반대였는데 2019년도에는 2% 중반대에 가고요. 솔직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계의 소득을 진짜 배가해서 소비로 이어지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들이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은 낙제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리고 2019년을 지금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뭐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고용 없는 한국 경제가 될 것 같거든요. 자, 고용이 없다는 것은 결국 고용이 안 되면 소득이 없고요. 네. 소득이 없으면 소비가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악순환의 어떤 그 문턱에 와 있는 부분이라서 네. 소비 부분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투자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투자는 지금 뭐 마이너스 뭐 16.4%의 증가율을 하던 것이 지금은 네. 뭐 0%대로 지금 내려갔는데 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재의 소비를 줄여서 이제 미래에 대비하는 부분이고요. 투자가 이때는 자체가 고용을 항상 수반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좋아야 되는데 네. 사실 반도체 투자가 끝나면서 지금 투자 부분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네. 설비, 건설 양쪽 다 투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투자 면에서는 조금 더 정부나 이런 데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더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이제 이게 제일 먼저 돌아와 있죠. 네. 금리 과연 중요합니다. 올려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근데 금리를 올리고 말고의 기준점은 딴 게 아니고요. 경기가 좋냐 나쁘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네. 아직도 못 내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진단을 해야 빨리빨리 처방이 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교통 정리를 좀 해주셔야 2019년도를 대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뭐 쉽게 얘기하면 일단 고용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고용이 없다는 것은 뭐 작년도 우리가 얘기했던 뭐 그러니까 30만 명 수준의 그런 새로운 신규 취업자가 아니라 네. 10만 명대가 아주 그냥 고착이 되는 그런 2019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역전세난도 지금 걱정이 돼요. 네. 집값으로 뭐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전세 수요가 굉장히 부족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하방 리스크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기가 뭐 나빠지면은 네. 늘어나는 숫자가 하나 있죠. 자영업자. 다시 늘어나는 자영업자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이 베이비 부모의 가장 중간에 있는 58년, 59년생들이 이제 60세로 이제 은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숫자들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해요. 674만 명에서 688만 명 정도로 지금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뭐 전망들이 있고요. 네. 사실 이제 내년도에 가장 키워드는 남북 경협 아니겠어요? 네. 어떤 시든지 뭐 제재에서 벗어났을 때는 굉장히 경제에 달콤한 이런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남북 경협이 내년도에 또 키워드로 이제 뭐 우리가 기대하는
네. 그런 굿뉴스가 한쪽에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고모님께서 이 소비 투자 쪽으로는 어두운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고, 이 정부의 투자 여건을 촉구하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 진단이 먼저 좀 적절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좀 이어갈게요. 이 암울합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그렇죠. 굉장히 암울한데 이 금융시장 또 경제 분야에서 어떤 이런 대응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래서요 이렇게 막 경기가 좋을 때는요 사실 뭐를 고치거나 이루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안 되는 데가 보이고 왜 잘 나갈 때는 진짜 뭐 이 옆에가 안 보이는데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이 요구, 그다음에 이것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조정 이 부분에 대한 진짜 정부의 역할, 기업의 역할, 노동자의 역할 이런 등등이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시작이 돼야 된다.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금융 지금 뭐 위기냐 아니냐는 얘기를 하지만 위기가 오면 어쨌든 간에 3년을 고생하거든요. 네. 한 번 맞으면은. 3년이요. 예, 3년은 뭐 필히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뭐 위기가 오거나 안 오거나 지금 뭐 이 구조적 전환기의 어떤 구조를 정책적으로 담아내서 풀어가는 아주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는 2019년도에 화두를 경제적 화두는 구조조정이다. 산업적 네.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를 이 얘기 많이 했지만 진짜 저는 뭐 내년도 우리가 초에 이제 방송을 할 때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네. 아주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년 경제 성장률 굉장히 전망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고모님 말씀대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조정과 또 다양한 대응책들이 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부에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018년도 3분기 소득 동향을 발표를 했죠. 지난 2분기에 이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가 됐고 또 4위 20% 계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2007년도 이후의 최악의 숫자라고 하는데 오늘 2부에서는 이 소득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벌써 언론들이 처참한 성적표, 네. 소득주도 성장 과연 효과 있나, 그다음에 11년 만에 최악의 숫자, 뭐 이런 거 등등이 벌써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일단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또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 진짜 신속한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정부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 정부의 이제 상위 20%와 하위 20% 네. 사이에 이 월 평균 소득 격차 몇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 이제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5배라고. 네, 5.25배. 네. 뭐 그러니까 11년 만에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사실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는 거 이유가 뭐였어요? 그거를 줄이고 네. 양극화를 뭐 개선하는 되는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분기 이 앞에 2분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었죠. 상위 20%는 막 10%까지 올랐어요. 근데 네. 하위 20%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이 현상이 또 일어났습니다. 소득분이 하위 20%의 가계 명목 소득은 이번에도 7%가 줄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이 상위 20%는 그보다 훨씬 높은 지금
뭐 10%대, 8%대 지금 성장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라면 저소득층은 소득이 더 줄고 그렇죠. 뒤에 이제 상류층은 더 돈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로소득이 저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22%나 줄었어요. 네. 근데 22% 줄은 게 뭐 자기가 100만 원 받던 게 뭐 78만 원으로 줄은 게 네. 아니라 소득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소위 말하는 취업이 안 되고 일자리를 뺏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소득이라는 건 한 사람의 소득이 아니라 가계의 소득이기 때문에 4인 가족 구성을 한다면 그 사이에 22%가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이 이제 그러네요.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 줄어서 지금 뭐 월평균이 굉장히 떨어졌고 사업소득도 떨어졌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런 거를 그 증명하는 이 통계 숫자가 뭐냐면 가구당 취업자 수가 네. 0.69명에서 그러니까 0.83명에서 0.69명으로 줄은 거예요. 네. 그만큼 일자리가 정말 없어진 거예요. 네, 줄었네요. 그 반면에 지금 이 상위에 계신 분들은 네. 지금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집값 올랐죠. 그다음에 지금 이자가 올라가는 그런 꿈틀꿈틀하니까 상위 20%는 결국 이자로 뭐 지탱이 아니라 이자의 소득에 그 많은 혜택을 누리신 분이니까 그쪽이 점점 더 멀어지는 아니, 그런 저는 분들이 나온 저소득층에 거죠.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객님? 그래 이제 이 뭐 지난 시간에 우리 빈곤 탈출률을 얘기를 했는데 네, 빈곤 탈출률 정말 우리 형편 없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형편없죠. 그쵸. 다른 저 OECD 69%인데 우리는 네. 13%밖에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네. 방송을 여러 개 더 하셔야 되겠는데요. 방송국을 더 이상 여러분들- 열심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근데 요번 달에 사실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기초연금을 5만 원 인상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아동수당이 10만 원이 나서 사실은 기대했던 게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려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초연금을 올려준다든가 그다음에 네. 저소득층의 소득을 그런 뭐 자극하고 증가시키는 부분들이 결국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런 네. 효과가 없다.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숫자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이자 최상의 안전망이 되는데 네. 자, 일자리 없어지는 이유.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최저임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 주도 성장이 갖고 왔던 정책들이 아직은 뭐 정부의 말을 빌리자면 아직은 이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데 근데 연말에 뭐 효과가 나타날 거다,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그렇죠.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연말에 나온다고 그랬지만 네. 왜 이렇게 일자리 지금 참사 아주 처참한 이런 석정표가 왜 저소득층에만 이게 발현이 네. 되냐 이거죠. 다 같이 나눠 갖고 같이 뭐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같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왜 저소득층에 나타나요? 더욱더 악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도 저소득층이 돈이 더 많이 이렇게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더 소비가 증가하고 또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런 건데 왜 더 밑에 층한테 이렇게 근데 양극화가 심화가 될까요? 근본적으로 이 생각을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소득주도 성장 이론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다 하는데 자,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를 놓친 게 있습니다. 자, 소득주도는 다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뭐 근로시간도 낮추고 이게 누구냐면요 일자리 있는 사람이에요.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야 소득이 팍팍 늘어날 텐데 이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가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자리 거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일자리 있는 사람의 그 어떤 공정한 율로 갔다 그러면 중상위층이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는 고액 연봉에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설계할 때 놓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론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부터 저소득계층까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안 하고 지금 던져놓고 보니까 이것은 다 일자리 있는 사람한테만 지금 혜택이 가는 그러니까 점점 더 양극화는 벌어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개선을 갖고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소득 재분배 또는 이 소득을 늘려서 빈곤 탈출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세금인데, 세금 말고도 지금 재정에 어떤 힘을 입어서 지금 이렇게 뭐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자, 돈은 뭐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똑똑하게 써야 되거든요. 네. 스마트하게 써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지금 어떤 이 놓치고 있는 부분. 아니, 우리가 뭐 복지 재원으로 많이 풀었는데 나라가 잘 되겠지, 그런 안일한 마음, 네.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그런 네. 시기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경제수장 2명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네. 사실 뭐 우리들 평가가 다 똑같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네. 그럼 그 나물에 그 밥이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옆에 된장찌개라도 좀 끓이고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더 얹고 참기름이라도 넣고 네. 뭔가 맛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일단은 이제 방점을 찍고 네. 조금은 다른 어프로치, 뭐 소득 주도 성장을 바꾸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 거기에 얹혀서 더 가야 되는 정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지금 도외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네. 좀 살펴봐야 되고요. 뭐 살펴볼 일도 없습니다. 성적표 나왔는데 성적표대로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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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표된.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오늘 이제 뭐 어저께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네. 지지율들이 나오는데 지금 50% 중반대예요. 이제 이거 나와서 오늘부터 다시 떨어지게 다시 하면 네. 40%대를 뭐 위협하는 수도 있는데요. 네. 40%대가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마지노선입니다. 네. 40%로 들어가면 일단은 지지계층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숫자가 40%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막아야죠. 지금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좀 더 힘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려 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정책 입안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야 됩니다. 지금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조금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 시간 단축해서 열심히 합니다. 진짜 대통령 말씀 맞다나 직을 걸고 진짜 연말까지 네. 이제 어떠한 가능성이라도 보여주면 우리 국민들이 참지만 해바뀌면은 진짜 어려움에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다시 연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3분기 소득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이에 대한 또 뭐 한계가 많이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점, 또 고용에 대한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런데 이번에 최대한 이 신속하게 성과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성과를 낸다는 자체가 무슨 네. 뜻인지 지금 이제 뭐 저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발로 나온 발표거든요.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 신속히 성과를 내겠다. 예, 되게 슬프게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엄중히 뭐 네. 본다 뭐 이런 건데, 그렇다면 지금 뭐 연말이 되는 11월 네. 또는 뭐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산밖에 없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짜냐인데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큰 그림을 못 보고 조그만한 이 지역적인 문제에 요걸 좀 개선해볼, 풍선 효과도 생각 안 하고 이것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큰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보면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 안정적으로만 해주면 될 테니까 자, 예산의 문제 어떻게 복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는 어떻게 우리 경제를 자극시키는 문제.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회로 이제 공이 넘어가 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진짜 치열한 농방, 그리고 진짜 견제와 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야당의 역할,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신속, 성과, 다 안정적인 바탕에서 나와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한 효과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 작용들을 이제 충분히 또 우리들도 또 우리 같은 경제 방송에서도 그런 네. 얘기들을 자주 하고 많이 해줘서 일단은 뭐 갈 수 있는 방향에 큰 소리들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가계부채에 대한 동향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규모가 1,500조 원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득은 줄어들고 또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500조 이게 네. 참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 부채가 늘어나는 게 사실은 뭐 경제학적으로나 이런 게
굉장히 뭐 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산은 부채도 자산이다. 그렇죠. 그런 거죠. 자산 플러스 부채가 아니 자산 플러스 자산이 부채 네. 플러스 자본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니 부채란 게 어디 가서 저기 은행에서 돈 뭐 우리가 대출 받으려면 신용이나 담보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신용이 있어야 대출. 실력이에요. 그 자본주의에서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채 증가율이 6.7%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소득의 증가율이 4.5%밖에 안 돼요. 우리의 국민소득 증가율을 뭐 굉장히 높은 숫자로 넘어간 부채 증가, 그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데 또 이거 하면은요 공포 마케팅에 들어갑니다. 네. 아, 부채가 많아서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면서 이렇게 부채 규모가 커지면 사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한계 가구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진짜 핀셋으로 잘 사회 안정망으로 갖다 줘야 되고요. 그분들을 보호해서 이것들이 또 다른 경제에 나쁜 그런 부작용으로 안 가도록 막아주는 부분들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1,500조 뭐 규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융 자산도 많기 때문에 갚을만 해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그렇지만 한계 가구들에 대한 대책은 신속히 마련해야 이것으로 통한 이 경제가 또 휘청거리지 않도록 지금 잡아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소득, 부채, 뭐 금리 굉장히 고차원적인 방정식이잖아요. 이거요 다 진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참 아재 개그 같습니다만은 진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가계부채는 높지만 그것보다는 한계 가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구조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야말로 진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의 구조조정을 가야 됩니다. 자, 구조조정을 가려 그러면 먼저 선결 조건이 있죠.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확보되는 부분. 최근에 뭐 민노총 데모하고 그러는데 진짜 뭐 옆에서 우리가 시민 눈으로 보면 정부 길들이기 식의 파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뭐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경사노위인가요? 뭐 그게 옛날에 이제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바뀐 겁니다만 거기서 대타협을 하자고 지금 출범을 했잖아요. 거기서 대화를 하면서 자 사회 대개혁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런 합의점을 좀 일단은 찾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각자가 각자의 입장들을 너무 많이 주장을 하고 거기 굽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권의 실력이거든요. 대통령의 지도력이고 그런 부분들을 끌어담아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 지도자. 그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뭐 경제 구조를 바꾸는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어쨌거나 대합의, 대타협의 부분들이 한 번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사실 어떤 점에서 의견을 같이 나눠야 되냐면은 2% 3%대 저성장으로 갈 거냐 아니자 다시 한번 7% 8%대 성장으로 한번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7, 8%대로 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 그러면 진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죠. 완전히 지금.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뭐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가능합니다. 뭐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건 진짜로 뭐 저를 경제부총리를 시켜주면 4년 내지 5년 안에 다 바꿀 자신 있습니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의존율이 좀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제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그게 강점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강점을 어떻게 살리냐가 지금 문제고 그다음에 뭐 먼저 말씀드렸지만 어떤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런 또는 안전성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효미 앵커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뭐 하위 20%에 그렇게 지금 해서 자꾸만 소득이 그러면 아니고 빈곤 탈출을 할 수 있게 우리 다시 성장이다.
다시 이런 성장. 마음으로 한번 해야죠. 7% 8%때 어렵지 않거든요. 7% 8% 하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못해서 5%뭐 목표에 뭐, 네. 뭐 70%에는 목표는 5%만 높게 잡고. 네. 네. 뭐 70% 다 100% 이 목표 달성 못했지만 하더라도 네. 3%대 성장에 120% 달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정치권이나 뭐 우리 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 다 한번 연말에 이제 조금 시간이 나실 때 이 네. 얘기를 한번 주변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성장이다. 네. 어떻게 해보면 될까? 이것도 주위에 물어보시면은 말씀해 주실 분 굉장히 많습니다. 듣기 시작하면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2부에서는 이 소득 주도 성장과 또 소득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본인 말씀대로 오늘 전 계층을 아우르는 좀 다양한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아까 국가 부도의 날이란 영화 얘기를 좀 잠깐 하셨어요. 오, 뭐 그런 재밌는 IMF 죠. 걸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어떤 얘기 하실까요? IMF를 배경으로 한 그때 실 상황인데요. 네. 사실 제가 그때 청와대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IMF 터질 때. 그래서 네네네. 뒷얘기도 좀 알고 그다음에 네. IMF에 대해서 좀 제대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IMF 때 나이가 뭐 죄송합니다. 그때 그때 굉장히 네. 그때 이제 청와대 과장으로 활발하게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셨다고 아까 청와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옆에 제가 있던 방 옆에가 네. 그 IMF를 보고했던 윤진식 비서관이 네. 있었던 방이 제 옆방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어렸는데 네. IMF가 굉장히 힘들어서 막 근무오기 운동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뭐 그때 뭐 이제 극복하는 과정은 참 눈물겨운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게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뭐 경제 위기다 아니다는 얘기는 많지만 네. 우리 지금 어려워지는 경제에 있어서도 시사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IMF 당시 또 우리 시청자들도 잘 듣지 못하던 얘기들 몇 개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주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 부도의 날 영화 홍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